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북극 한파가 기세가 매섭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전국적으로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전라와 제주엔 많은 눈 소식도 예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재영 기자, 오늘도 많이 추워 보이는데 출근길 추위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서울 도심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 매서운 칼바람을 버티기엔 역부족인데 출근길 시민들도 목도리와 패딩 등 단단히 무장한 채 동장군과 싸우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를 기록한 가운데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밖에도 아침 최저 기온 춘천 영하 17도, 대구 영하 8도, 부산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상 3도에 머물러 온종일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눈 소식도 예보돼 있습니다. 호남 일부 지역과 제주 산지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남 서해안은 최대 10cm 이상, 호남 내륙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은 기온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황재영입니다. 공천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밤샘 조사 끝에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관련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에 이뤄진 경찰 첫 조사는 2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의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경찰에 출석한 지 21시간 만입니다. 강 의원은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서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관련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지 22일 만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의혹이 불거지자 강 의원은 보좌관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2021년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고 이듬해 가을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김 씨 의원에게서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원금 수수 과정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건데 관련자 대질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조사 내용과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회견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청와대 이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국민 통합과 경제 도약 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훈 장관 후보 청문회와 통일교 특검 등 현안 관련 입장도 밝힐 전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나오게 되는데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판결에선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내란죄와 연결짓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인데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선고 생중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오늘로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대표와 함께 동조 단식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최고위원님, 그제부터 로텐더홀에서 장동혁 대표와 함께 단식 중이신데요. 어떤 계기로 동조 단식을 하게 되신 건가요? 지금 우리 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 그리고 그 공천 관련 뇌물 특검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실 자기들이 원하고 싶은 대로 야당 탄압을 위한 내란머리 특검을 3개나 가동시키고 또 2차 특검을 하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정작 권력자들이 개입된 이 특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니 당대표가 사실은 최후 수단으로서 단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조금이라도 좀 지원하고 함께 돕고 있다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최고위원인 제가 그 동조 단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식은 어디까지나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이고 저는 옆에서 조금 그냥 그 마음의 위안을 얻을 정도로 우군이 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최고위원님께서도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으신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산소 발생기를 착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장 대표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잘 모르는 말이지만 그 산소 포화도 그러니까 아마 혈관 속의 산소의 그 농도가 많이 낮아졌다. 즉 아마 그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다.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옆에서 보면 엄청 야위었고 그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편입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강한 분이어서 지금 계속 병원 후송을 요구하는 의료진의 요구에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런 태도로 지금 그 단식 중입니다. 지금도 조금 그 책상에 앉아 있다가 방금 텐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누웠거든요. 네.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와 별개로 또 지금 지지자분들께서 지금 단식장에 격려 방문도 하고 뭐 의원님들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응원 꽃바구니도 줄을 잇다고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당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지지자, 국민 여러분이 제대로 싸워주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내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지원하는 그 추세가 강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멀리서 꽃바구니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단식장에 보수 진영 인사들의 방문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 와서 장 대표를 격려했는데 사실 누구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올지가 가장 관심이잖아요. 그 한 전 대표가 장 대표를 좀 만나러 올까요? 글쎄,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으로 있었는데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른 분이어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의총에서 의원들이 한 전 대표에게는 당원 게시판 사과를 요구했고 장 대표에게는 뭐 한 전 대표의 제명 철회를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이 장 대표가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실 가능성 혹시 뭐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고요. 또 한동훈 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사과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장 대표는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쌍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수용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아직 뭐 장 대표 그 입장은 변함없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진들이 병원 후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동혁 대표 생각보다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고 있는 것 저도 좀 걱정이 되고 저 스스로도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4일 늦게 단식을 시작했지만 이런데 뭐 하여튼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투쟁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또 다른 투쟁의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이 힘드신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오늘 귀국 후에 이 단식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물론 단식에는 동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앞으로 개혁신당과 어떤 방식으로 특검 공조를 나설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개혁신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합쳐도 독자적으로 탄핵을 의결할 의석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보수 진영이 모두 뭉쳐서 개혁신당까지도 뭉쳐서 특검을 요구하고 또 이재명 정권의 포갑 정치에 맞서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굉장히 희망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번에 특검 요구에서는 완벽하게 공조를 이뤄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많이 좀 힘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패널분들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부위원장님, 앞서 저희가 단식장의 분위기를 조금 들어봤잖아요. 이 장동혁 대표 단식이 일주일째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은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장 대표가 단식의 목적을 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단식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도 단식을 지속하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단식과 관련된 언급이 대변인도 하고 나오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민주당도 의사를 좀 다듬어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소수당 대표의 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당 대표나 집권 여당이 대표가 단식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석수 차원에서 보면 여타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극단적 형태의 의정활동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뭐 의정활동 이외의 어떤 활동을 하는 거다라는 평도 안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건 명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 특검에서 놓친 부분을 특검하자는 것인데 이거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자는 원래 정치권의 목적을 이루자는 것인데 이걸 왜 거부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수정된 형태의 뭐 특검안이든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든지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이거 하루 이틀 내에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장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유승민 전 의원이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 장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서로 생각이 달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장 대표 단식을 계기로 보수 진영이 좀 결집하는 모습인데 여당에서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라도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이제 중단하시고 본인의 건강 회복에 힘을 좀 써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신 명분이 소위 쌍특검,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뇌물 특검을 주장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식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당내 결속용으로 이 단식이 좀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단식의 목적, 또 단식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쌍특검을 여당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단식장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오냐 안 오냐, 이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당내 결속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신천지와 관련된 그런 그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녹취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신천지 특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씀 주시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신천지 특검까지 묶어서 하는 정교 유착 부분을 진실규명하기 위한 특검으로 간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주장하시는 이 특검 주장,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양 당의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해도 절반 이상의 성공은 충분히 거둔 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이제 신천지 특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 얘기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고요. 우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지금 그 단식장을 지금 찾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장 대표가 단식 승부수를 던지면서 한 전 대표가 오히려 고립된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전 대표가 지난번에 냈던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원이나 국민들이 기대했던 메시지 또는 정서적으로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메시지의 내용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평가하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애써 사과를 하지 않는 듯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한 전 대표가 좀 어려움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건 뭐 한 전 대표가 풀 문제고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에 오든 말든 그건 한 전 대표가 평가를 할 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권해드린다면 단식장에 와서 일단 대여 투쟁을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당내 문제를 당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아까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단식장에 와서 한 전 대표, 장동혁 대표가 언급하고 화해하고 이런 모습이 단식의 목적을 오인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동조 단식하는 방법이 한 전 대표에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여 투쟁을 이런 식으로 같이 한다라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오히려 한 전 대표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쌍특검 수용 요구가
계속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신천지 특검을 받겠다면서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꾸리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장 대표 단식의 출구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단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신천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특검하고 나누어서 각각의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이 정교 유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얼마만큼까지 이게 정치권과 종교가 유사 종교가 결속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이라면 이걸 왜 굳이 나누어서 특검을 해야 되는가? 두 개의 특검이 다 필요하다면 하나로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듯이 국민의힘에서도 신천지 특검을 수용한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갈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 단식의 출구를 찾는 것도 국민의힘에서는 깊게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신천지 특검은 사실은 야당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써 정청래 대표가 끌고 들어오신 거고. 근데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권력에 대해서 살아있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엄한 수사를 할 만한 특검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특검을 만약에 도입한다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이미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통일교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현 수사기관에 수사하기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그 특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특검은 누가 지명하게 되죠? 누가 추천하죠? 이런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따로 하자는 거고 만약에 정말 같이 하자 그러면 저는 못 받을 일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특검을 추천을 만약에 여당이 안 하면 돼요. 그럼 저희가 못 받을 이유도 없다고 봐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여당이 안을 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받을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하나만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교 특검이 마치 지금 여당에 대한 특검인 것처럼 말씀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 통일교에 대해서 지금 통일교가 정치권 전반에 어떤 금품을 뿌리고 또 조직적으로 정치권의 당원에 가입한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통일교 특검 그러면 여당을 겨냥한 것이고 신천지 특검 그러면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이 주장을 하시는 건 온당한 주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특검에서 저희가 논란의 대상 이유가 뭐죠? 그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그 빼고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근데 경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것은 빼고 수사를 안 하고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구속 기소하고 아니 이미 이게 편파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저희가 제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당을 상대로 한 특검이라고 저희가 규정해도 뭐 경험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에게도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혐의가 그 당시에 지난 8월 달에도 같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굉장히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한 건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쨌든 한번 이야기를 화두를 던졌다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90분 생중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 문제나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의 이 현안을 직접 밝힐지도 조금 궁금한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6년도 시작되면서 처음 하시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 전반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언론들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현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있으실 것 같고 거기에 가장 지금 최고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대통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까지가 국회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 대통령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실 이유는 없고요.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에서 오늘까지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할지 말지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계속해서 이루어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이해운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대통령께서도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후보자 청문회가 그제에 이어 어제도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거듭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직접 이야기 듣고 오시죠. 자료 미제출 이유로 야당에서 인사청문회 계속 못 연다는 입장 취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15%는 사실이 아니고요.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가 열려서 소상히 소명 드릴 기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인사청문 보고의 송부기한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눈 대통령 신년 기자회도 오늘입니다, 하필. 청문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극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료 제출을 이해운 후보자가 만약에 제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극적으로 합의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방금 소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설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로, 소명 자료를 통해서 내가 한 말이 객관적으로 맞습니다라고 입증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가 있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명시하고 기관에 요구하고 본인이 제출한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한 얘기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료예요. 근데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료 없이 그냥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립니까? 저쪽 국내심에서는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해운 후보자는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를 어떻게 알죠? 이건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 건데 그걸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자료 보면 뭐 비밀 정보 공개 대상입니다. 안 합니다. 뭐 이게 자료입니까? 그게 아니죠. 안에 있는 내용이 있어야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청문회를 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여태까지 보면은 청문회 그냥 하루 지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제출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 지나갔는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국회가 그 의무를 다 하려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정회하고 청문회 열지 않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인사권자의 몫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겠다고 임명하시면 돼요. 현행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실상 공이 청와대로 좀 넘어간 상황에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임명할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가 국회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오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서 뭐 내일이라도 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께서 바로 재송부 요청을 하는 그런 건 좀 피하시지 않을까.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취지를 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인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들께서 마지막 인사 검증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전에 저희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청문회를 개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질타를 하시든 아니면은 자료를 요구하시든 하셔야지.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고 마치 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또 다른 별도의 문제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개회가 된다면 대통령께서 굳이 재송부 요청을 바로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취 상태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전남 순천시 소속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차단봉까지 부수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편도 2차선 도로 택시 한 대가 우회전하더니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잠시 뒤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추는가 싶더니 진입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며 차단봉을 부숩니다. 누가 신고가 들어왔고 우리 주민이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경비실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10분 뒤 순찰차가 출동합니다. 택시를 운전한 50대 남성은 아파트 단지 안에 택시를 세우고 잠들어 있다 체포됐습니다.
잡고 보니 순천시 소속 5급 사무관이었습니다. 남성은 순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아 타고 가다 다짜고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때리니까 맞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내려보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버린 거예요. 택시를 몰고 온 아파트는 사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어떠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남성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국내 유명 브랜드 치약에서 인체에 유해해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된 해당 치약 2,900만 개를 회수 중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올해 초까지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던 애경산업의 2080 치약입니다. 치아를 희게하고 입냄새를 제거한다고 홍보하는데 제조사가 중국의 도미사로 돼 있습니다. 식약처가 2080 치약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치약 6종을 조사한 결과 생산 단위를 뜻하는 870개 제조 번호 중 87% 제품에서 트리클로산이 나왔습니다. 항균 효과가 있어 치약과 비누, 샴푸 등에 널리 쓰이는 트리클로산은 햇볕에 노출될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될 수 있어 국내에선 2016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다만 해당 치약에 함유된 양은 0.16%로 미국과 유럽의 안전기준인 0.3%보다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제거되는 특성이 있고 체내 축적 정도는 낮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고요. 식약처는 애경의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인데 중국에서 들여온 2,900만 개 전 제품이 대상입니다. 애경 측은 회수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혜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20시간 넘게 이제 21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시간 전에 강 의원의 귀가 장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김경식 의원은 왜 만나셨어요? 나중에 대질조사 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고장안 시켜서 돈 옮기신 거 아니에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 경찰은 전 보좌관 남모 씨로부터 강선우 의원이 문제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강 의원에게는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좀 캐물었을까요? 일단 보좌관 남 씨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동안에는 본인은 돈 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받아서 전세 자금으로 썼다라고 진술이 일부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돈을 받으면서 뭘 이런 걸 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장소 같은 것들도 특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강선우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김병기 의원 간의 그 녹취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은 1억 원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 의원은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 과정에서는 즉각 반환하라고 했고 또 본인은 그것도 확인했다라고 SNS에도 글을 올린 바가 있는데 이게 전세 자금으로 만약에 썼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즉각 반환하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 확인했다라는 것과 진술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 부분도 아마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는 강선우 의원이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김경식 의원 그리고 지금 남 씨와의 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후에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양 변호사님, 그동안 남 씨는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술이 갑자기 바뀐 이유,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금 공범 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이제 강선우 의원과 그리고 김경시 의원의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이제 배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사실 돈 받은 적이 없다고 처음에 주장을 했다가 그 후에 뭐 김경시 의원이나 아니면 뭐 강선우 의원이 오히려 이제 보좌관에게 마치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아니면 다 이미 알고 있었고 돈을 직접 받았다는 듯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보좌관이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뭐 거짓말 탐지 조사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1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뭐 전세자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인 이제 돈의 사용처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어느 호텔, 용산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직접 뭐 돌려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CCTV라든가 뭐 전세자금 출처 같은 걸 하게 되면 결국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가 곧 밝혀질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뭐 본인이 받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사실대로 더 밝히는 것이 더 본인이 속된 말로 독박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진술을 하고 빨리 밝히는 것이 아마 추후 재판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필요한 게 강선우 의원의 혐의 입증인 것 같은데요. 이 김경시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그해 가을에 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시 의원, 그다음 남 씨,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죠. 이분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이 혐의 입증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즉각 반환하라라고 지시했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경시 의원은 21년 12월경에 만났고 그 당시에 돈을 건넸지만 22년 6월에 선거 이후 가을이 되어서야 반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어떠한 즉각적인 반환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만약에 강선우 의원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좌진이 받았다는 것을 알자마자 반환했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이것을 일부라도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관련이 없다. 이것은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뇌물죄로서 의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이것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어서 출마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성에 있어서도 먼저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때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공천 배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공관위 회의록 안에 강선우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제명 조치를 했다는 것, 이러한 정황들도 강선우 의원에게는 좀 혐의 입증에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강 의원이 계속 돈을 직접 받은 적도 없고 관련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렇게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뇌물 사건, 부패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관련자 3명의 진술이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3자 대질 신문을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경찰이 밀어붙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그 1억 원의 행방이 뭐 전세 자금에 사용됐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세 자금의 출처, 과연 이 강선우 의원이 그 전세 자금을 어떻게 말을 했는지, 만약 그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이 거기에 사용되는지 그 흐름을 아마 쫓아서 만약 그 출처가 밝혀지게 된다면 뭐 충분히 강제 수사, 그러니까 이제 구속 수사까지도 아마 염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오늘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네, 오늘 한 전 총리 1심은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까요?
한덕수 총리는 사실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과 거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주요 혐의는 뭐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공연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나아가 위증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되는 그 내란 혐의에 결국 가담을 하였는지, 또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공연 기록을 폐기하였는지 그런 걸 아마 따져보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라든가 또 그 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를 작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허위 공문서 위증 혐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증거로 나오는 게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이거든요. 이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의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도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행 판단을 좀 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당시 총리도 탄핵 심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네. 기각이 됐던 이유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던 거죠. 그것은 결국 재판부는 다릅니다만 이번 1심 판결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공용서류 손상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에 5년형을 받았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 판단이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 한덕수 총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다음 달 19일에 예정, 오늘 이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결과가 윤 전 대통령 이제 다음 달 19일에 예정이 돼 있죠. 내란 네.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재판을 받았는데 네.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의 오늘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엄 선포를 한 것이 내란죄로까지 이어지는 것인가?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판결에서 어쨌든 일단락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든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런 형태의 일부라도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도 판결에 있어서는 불리한 정황으로서 선행 판단으로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논의될 걸로 기대됐던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국 관심이 그린란드에 쏠리면서 종전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러시아까지 공습 수위를 높이면서 우크라이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스위스에서 개막한 다보스 포럼. 130개국에서 각 분야 지도자 3,000명이 집결한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도 6년 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 진전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개막과 함께 종전한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유럽의 관심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문제에 쏠렸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법치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든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I think accepting a sort of new colonial approach doesn't make sense.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도 우리는 함께 서거나 분열될 거라며 분열 시 80년의 나토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내 전력 복구를 이유로 다보스 포럼에 불참했습니다. Важливо, що українська команда повністю інформує американську сторону про те, що відбувається в Україні та про постійні російські удари по нашій енергосистемі. 러시아는 유럽 관심이 그린란드에 쏠린 틈을 타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줄기가 얼어서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보입니다. 어제가 큰 추위를 뜻하는 절기상 대한이었는데요. 전국에 한파가 덮쳤습니다. 사진기자들이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이 한파에 꽁꽁 얼어버린 모습입니다. 물길을 따라 얼어버린 인천의 갯벌 위에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생겨났는데요. 경기도 화성의 한 해안가도 추위에 얼면서 마치 유빙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 한강 선착장에 매달린 밧줄에는 고드름이 빼곡히 매달려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이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데요. 추위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기상청은 이번 강추위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설치된 전광판 앞으로 두꺼운 옷으로 무장한 시민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초강력 한파에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속되는 한파에 계량기 동파나 빙판길 사고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특별히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최대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2.2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또 현재 체감온도는 영하 17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5.8도, 안동은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청주는 영하 4도, 대구 0도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남 지방 중심으로 계속해서 건조하겠고요. 눈이 내리는 곳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한파의 절정을 보이겠고요. 주말까지 호남과 제주에는 눈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